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전처 자식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1세에 재혼한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제 손에 쥐어준 낡은 통장 하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낼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입니다. 올해로 57, 평생을 홀로 살아온 여자입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딸을 키웠습니다. 큰 딸은 32살, 작은 딸은 29. 제 평생의 자랑이자 보람이었죠. 두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 48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빈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적막했고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딸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한 모임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강철민 씨, 61살의 은퇴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혼자 사는 것 참 외롭죠. 저도 그래요. 매일 빈 집에 돌아가면 숨이 막혀요.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상했고 다정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작은 것 하나에도 배려해 주셨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청혼을 했습니다. 미숙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딸들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하지만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혼자 늙어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저는 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딸 지혜와 작은딸 지은이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좋은 분을 만났어. 딸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엄마 좋으시면 하세요.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 있으세요. 우리 찬성해요. 딸들의 지지를 받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51세의 늦은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여서 했어요. 강철민 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훈이는 38, 작은아들 상현이는 35, 딸 민정이는 32. 결혼식 날 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특히 큰아들 상훈이의 눈빛이 제게는 따가웠어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집 안 곳곳을 새로 꾸며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커튼도 바꾸고 침구도 새로 샀습니다. 당신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 좋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저를 위해 커피를 끓여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의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요. 어느 일요일 오후 큰아들 상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상훈이와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서재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하셔야죠. 이제 재혼도 하셨으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죠. 그 여자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상훈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상훈아, 미숙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날 좋아해 준 거야.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버지, 만약을 대비해야죠. 유언장이라도 새로 쓰셔야 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은 저희 것 아니에요. 저는 차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태연한 척 했어요. 차 드세요. 상훈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의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 상현이도 왔고 딸 민정이도 왔어요. 그들이 올 때마다 남편과 저는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고 선물도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119를 불렀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도왔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시켰어요. 남편의 자식들도 처음에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발길이 뜸해졌어요. 상훈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상현이는 해외 출장이 잦다고 했으며 민정이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식사를 먹여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화장실도 도와드렸어요. 남편은 처음엔 미안해했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돼서 당신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보. 우리 부부잖아요. 제가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끝까지 남편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거동이 더욱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어요.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당신 누구예요? 여기가 어디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자 자식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목적이었어요. 어느 날 상훈이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작성하셔야 해요. 지금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해두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아버지 기운 없으실 때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에요. 저희 가족 일이니까 빠져 계세요. 상훈이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유언장, 그게 뭐야? 내가 왜 써야 해? 상훈이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지 제가 먼저 볼게요. 당신이 볼 필요 없어요.
가족 일이라니까요. 저도 가족이에요. 남편의 아내잖아요. 상훈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고작 2년 산 사람이 저희는 아버지랑 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상훈이와 변호사는 그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 상현이도 왔고 딸 민정이도 왔습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남편을 압박했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하세요.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요?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식들의 압박과 병의 고통 속에서 남편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이리 와봐.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요, 여보? 어디 불편하세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미안해. 자식들 때문에 고생시켜서.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내 말 잘 들어. 서랍 깊숙한 곳에 통장 하나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자식들도 몰라. 아내 죽고 나서 몰래 만든 거야. 거기 돈이 좀 있어. 3억 정도. 제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당신 거야.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야. 자식들한테는 집이랑 다른 재산 주면 돼. 근데 그 통장만은 당신이 가져. 여보, 그럴 수 없어요. 자식들 것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나를 2년 동안 돌봐준 거야. 이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제발 받아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 서랍 맨 밑. 낡은 수첩 뒤에 숨겨놨어. 통장이랑 도장.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꼭 찾아. 남편은 제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미수가 행복해야 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써. 약속해. 네, 여보. 약속할게요. 그날 밤 남편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상주는 큰아들 상훈이가 맡았어요. 저는 상주 옆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훈이는 저를 상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쪽에 앉으세요. 여기는 가족 자리예요. 저도 가족이에요. 남편의 아내잖아요. 고작 2년 산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저희예요. 상훈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누구야? 재혼한 부인이래. 나이도 어린데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불쌍한 자식들. 그 수군거림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장례식 동안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상훈이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김미숙 씨,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당신도 나가셔야죠. 네, 제가 왜요? 여기는 저희 아버지 집이에요. 당신 집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살았잖아요. 2년 살았다고 해서 당신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가세요. 한 달 안에. 상훈이는 저를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아직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물러나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훈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 저를 재촉했어요. 김미숙 씨, 언제 나가실 건가요? 짐 다 쌌어요. 아직이요.
빨리 나가세요. 저희도 집 정리해야 하니까. 어느 날 상훈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나가셔야 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나가라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쌌습니다. 제 옷가지와 몇 가지 살림만 챙겼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그 통장,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찾아냈어요. 낡은 수첩 뒤에 숨겨진 통장과 도장, 조심스럽게 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났어요. 저는 큰딸 지혜의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쫓겨나시고. 괜찮아, 지혜야. 엄마 알아서 할게. 큰딸의 집에 신세를 지는 것이 미안했어요. 저는 빨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정말로 3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잘 쓸게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의 작은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가구도 새로 샀고 생활용품도 하나씩 장만했어요. 딸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준 돈으로 제 힘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 아버지 유산 정리가 끝났어요. 당신 몫은 없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속받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소송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이길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죠. 저는 평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딸들과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미숙 고객님, 강철민 씨 명의의 대여금고가 있는데 고객님이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대여금고요. 네, 강철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객님을 공동 명의자로 추가하셨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어요. 대여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사랑하는 미숙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요. 미숙아, 미안해요. 자식들 때문에 고생시켜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정말 사랑해서였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었어요. 이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내 진짜 유언장이에요. 변호사 앞에서 정식으로 작성한 거예요. 내 재산 중 집과 예금 절반은 자식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돌봐준 대가예요. 둘째는 자식들이 몰래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증거예요. 상훈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상현이는 내 주식을 몰래 팔려고 했어요. 민정이는 내 보험금 수익자를 자기로 바꾸려 했고요. 다 증거가 있어요. 은행 기록과 녹음 파일까지. 셋째는 내가 당신을 위해 가입한 보험증권이에요. 수익자는 당신이에요. 만약 자식들이 당신을 괴롭히면 이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줘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요.
미수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으니 꼭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철민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상속 재산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겁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하셔야 해요. 고객님은 법적으로 상속인입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는 상훈이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철민 씨의 정식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유언장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법원에 있어요. 남편께서 공증까지 받아두셨거든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런 거 남기실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훈 씨, 당신들이 남편 재산 빼돌리려던 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은행 기록, 녹음 파일, 다 남아 있어요. 남편께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상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법정에서 만나요. 상훈 씨, 저도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훈이와 상현이, 민정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도 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재판장이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피상속인 강철민 씨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상훈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당시 치매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경미하며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소견서를 검토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취득하려 했던 증거도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는 은행 기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대출 좀 받아야겠어요. 아버지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상훈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은 세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상속인 강철민 씨의 유언장은 유효하다. 따라서 재산은 유언장대로 분할한다. 부동산과 예금의 50%는 자녀들에게, 나머지 50%는 배우자 김미숙 씨에게 상속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이 끝나자 상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상현이와 민정이도 말없이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제 권리를 찾았구나. 변호사가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합니다. 고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법정을 나서는데 상훈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미숙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은 없었어요. 남편의 뜻대로 됐고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훈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미숙 씨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바빴고 제 가정 일도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김미숙 씨가 아버지를 돌볼 때 저희는 의심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들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저희를 실망하셨을지 알게 됐습니다. 김미숙 씨, 용서해 주실 수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상훈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용서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잊으라고 했을까? 저는 상훈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강상훈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남편께서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재산은 법대로 나눠 가졌으니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었으면 합니다. 남편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김미숙 올림. 지금 저는 58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평범하지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사진 앞에 꽃을 놓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가끔 딸들이 찾아와요. 엄마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엄마 잘 지내. 너희 덕분이야. 상훈이와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명절에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남편이 제게 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였어요. 그리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51세에 재혼한 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어요. 그 행복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심을 다한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사랑에는 때가 없다고. 남편이 남긴 통장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저를 믿어줬다는 것, 끝까지 저를 지켜줬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 사랑을 시작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